예, 우리 뭐 경제 상황은 생각보다는 성장률 전망이나 괜찮은데요. 한편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미 했고요. 한우는 게다가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우리 경제 점검하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합니다.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뭐 가계부채도 그렇지만 정부도 계속해서 지금 이제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고 있는 상황이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군요. 우리 국내 국가 부채 현황이 숫자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은 국가 부채의 개념 자체가 네. 이제 정부 부문에 정부 부채가 있고요. 국가 네. 채무라고 하죠. 예. 또 기업 부채가 있고 가계 부채가 있을 텐데 기업 부채, 정부 부채, 가계 부채 세 가지 모두 네. 3대 경제 주체의 부채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증가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좀 이 부분을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네. 이름하여 우리 한국 경제를 부채 경제다. 이제 부채를 관리하는 시대가 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우리 가계 부채만 봐도 뭐 1,800조 원이라는 뭐 생각하지 못했던 수준의 빠른 속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있었지만 지금 이제 헝다그룹 이슈와 함께 부상하는 것이 기업 부채입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이 그런 빚을 갚지 못하는 기업. 그동안은 상대적으로는 뭐 정부나 가계에 비해서 기업 부채가 우려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상대적으로 기업 부채에 대한 우려를 그렇게 많이 하진 네. 않았었어요. 네. 계속 가계 부채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계 부채를 관리하기 위한 총량적 네. 규제 조치도 마련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면 지금 이제 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잣대 중에 하나가 뭐 이자 보상 배율이라든가 부채 비율 뭐 이런 지표들인데 그렇죠. 예.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보면 총량적인 접근에서 보면은 그렇게 위태로워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네. 몇몇 산업의 경우, 그 몇몇 업종과 몇몇 기업의 경우에는 이 쉽게 말해서 매출액을 가지고 이자도 채 갚지 못할 가능성이 생기는, 그러니까 헝다그룹 이슈처럼 소위 좀비 기업이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그러니까, 기업들의 예. 이슈가 지금 등장하기 시작했고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런 현안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기업들의 부채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지 네. 정부 정책도 마찬가지고 기업들도 충분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예. 보존하는데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기업 부채를 포함해서 부채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내년 예산이 604조 원 규모의 예산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국회에서 통과를 되겠지만 제가 기자 생활할 때 옛날에 처음에 한 300조, 350조를 기억했는데 이제 604조면 2배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어떤 정부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예산과 관련된 재무 건전성 얘기하기 전에 예산안이 이제 주로 어디에 쓰이는지 좀 볼까요? 예. 뭐 예산안 그 보도 자료와 네. 예산안 그 국가 운영 계획 그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 두 가지 단어가 딱 스쳐 지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양극화 해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K장 양극화라고 하죠. 자산을 보유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그래서 2022년에 현 정부가 해결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양극화 해소. 쉽게 말하면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라든가 이런 영역들. 그래서 이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이 적정한 수준의 소득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뭐 공적 이전 소득을 또 확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주로 담겨 있고요. 네. 두 번째 예산안의 골자라고 한다면 뉴딜 2.0, 한국판 뉴딜 2.0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뉴딜 2.0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그것이 2021년에 강조됐었는데 2022년에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지역균형 뉴딜입니다. 그래서 지역 거점마다 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를 확대하는 이런 영역에 이 인프라 투자가 또 많이 집중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산업단지 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무시할 수 없죠. 2021년에 해왔던 반도체라든가 인공지능, 또 데이터,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확대 보급하고 또 그린 뉴딜 사업도 재생에너지 3020이라고 하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2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 계획을 차질 없이 가져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것들도 당연히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는 정부가 이제 통제를 합니다. 최근엔 특별히 더요. 네. 기업도 어쨌든 목소리를 낼 텐데 정작 정부 예산 늘어나는 건 사실 누가 통제하거나 브레이크를 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슈퍼 예산도 그렇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국가 채무 문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건전해 왔다고 느끼는데 네. 지금의 이런 슈퍼 예산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뭐 정부 측면에서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는 우려할 수준인가요? 아직은 그렇지 않나요? 재정 건전성 문제에 우려할 포인트다라고 보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네. 최초로 전체 국가 채무가 전체 GDP 대비 50%를 초과하는 그 시점이 2022년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이게 왜 문제냐라고 단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지금까지 예상하지 못했던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마치 2020년에 네. 코로나19가 발생할 걸 누구도 예상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마찬가지로 22년, 23년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큰 이슈가 등장할 경우 그 경우에는 또 더 적극적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할 텐데 네. 그때는 가용할 만한 수단이 없어지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국가 채무에 너무 많은 의존도를 가져갈 경우 그런 관점에서 국가 채무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관리를 어떻게 되느냐. 한 단위 예산을 쓰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예산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세출이 세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역에 더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해서 쉽게 말해서 세수가 또 걷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정부에서야 그거는 뭐가 블랙스완이 어디서 튀어나올지도 모르지만 뭐 그거는 사실은 예측 가능하기 어렵고 지금의 상황을 이제 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현안이 지금 대출 규제를 특별히 아까 이제 기업도 말씀하셨지만 가계 대출 규제가 굉장히 좀 강하게 가는이나 금융위 쪽에서 나오면서요. 물론 이제 부동산 이런 걸 좀 막으려는 의지도 있지만 정작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줄을 재는 그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정말 그 현업의 목소리. 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현업의 목소리를 물론 뭐 택시 타고 가다가 기사님께도 듣기도 하고. 네. 뭐 장 보다가 시장 상인들로부터 듣기도 하겠지만 이 하나의 메이저한 그런 목소리를 이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라든가 중소기업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네. 통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정작 이 가계부채의 총량을 조정하는 이런 종류의 정책 방향이 실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 총량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량을 조정하기 위해서 이 가계대출 조이기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효과가 발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총량의 증가 속도는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총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량의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네,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2021년, 22년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가장 힘든 소위 죽음의 계곡을 건너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계층들, 소위 저소득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는데 요약을 해본다면 DSR이라고 하죠. 채무상환 비율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는데 전체 처분 가능 소득 대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나 이게 DSR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소득계층 이제 5분위 중에서 1분위 저소득계층 그리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채무상환 비율이 40%에 육박합니다. 1분위는 40% 훨씬 넘고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가 아닌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비중을 40% 수준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대출 조이기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지금 현재 매출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만한 여력이 없는데 앞에 제가 기업들의 이자 보상 배율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관점에서 자영업자도 매출을 가지고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만한 여력조차가 없는데 전체 총량 조이기로 본격화되는 그런 과정에서
정작 이 죽음의 계곡의 문턱에 있는 이런 계층들의 경우에는 아예 이 건널 수 있는 그런 여지 자체가 사라지게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저는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진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풀린 돈을 좀 억제해야 되고 부동산 상승에 따른 투기적인 수요를 막아야 되지만, 그러면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분들의 대출 규제는 이해가 되지만 집값이 그냥 올라서 뭐 전세 대출 받는 이런 분들까지 옥죄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답답한 구간이 있는 거고요. 정확한 거 네.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제가 취약계층 네. 관점에서 말씀드린 거고 네. 부동산 관점에서도 마찬가지라는 예. 거죠. 부동산 관점에서는 지금 정부가 계속 집값이 고점이다,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계속 경고를 해왔지만 오히려 이 소비자들, 우리 국민들은 네. 그것을 이제 믿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때가 아니면 언제 사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사고 싶은데 믿은 사람은 뭐 사실은 어려워졌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네, 이제 실거주자라는 표현을 써서 실거주자만큼은 집 살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네. 것이 현 정부의 컨셉인데, 근데 실거주자가 정작 대출을 의존해서 집을 실거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총량적 규제는 상당히 이 그러게요. 디테일이 떨어진다. 맞아요. 예, 그런 기계적으로 생각을 뭐 합니다. 기계적으로 5% 이상 뭐 이렇게 증가하지. 은행은 사실은 누르게 되면 은행에서는 뭐 앞뒤 안 가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라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이미 올렸습니다. 네. 미국에 올리기 전에 선제적으로 올렸는데,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적어도 올해 한 차례 정도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이제 아까 총량 얘기를 하셨는데 금리 네. 가격을 올리는 돈의 가격을 올리는 금리 인상이 정부가 원하는 그런 자산 가격 버블이나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금리 인상 자체가 자산 버블을 더 확대시키거나 아니면 자산 가치를 좀 안정화시키거나 하는 데는 거의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가계부채의 증가율이나 또 자산 가치의 증가율을 금리와 기준금리와 같이 동행선상에서 놓고 이 상관 분석을 해보면 거의 일치합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굉장히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이 그동안 급등해 왔는데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겠느냐. 근데 안정화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연착륙과 자산 버블이 붕괴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조금 더 신중성을 기하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더 완만하게 하면서 네. 실물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는 데까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너무 빨리 인상해버리면 실물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좀 멈추고 다시 꺼지고 그럼 자산 가치가 크게 붕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의 시점과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겠다. 금리 인상으로 기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 인식된 만큼 이제부터는 좀 속도를 좀 완만하게 조정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어려움은 있습니다. 정부 당책, 장국당 그런 얘기 들으면 당신이 와서 한번 해봐. 이게 소규모 개발 경제 사실은 어려움은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금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통화 정책을 오로지 써서 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네.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이 예고돼 있고 금리 인상도 시기의 문제이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이 예정된 수순으로 금리가 올랐을 때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예정된 수순으로 간다면 네. 저는 연착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한국 경제가 뭐 중장기적으로는 잠재 성장률이 이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21년, 22년을 놓고 본다면 상당한 견조한 회복세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견조한 회복세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충격이 있었을 때 도입한 제로금리였다면 견조한 성장세 속에서는 또 그에 걸맞는 기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적정한 수준으로의 금리를 인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금융불균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해소하는 데 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그렇다면 좀 연착륙으로 우리 한국 경제가 예. 갈 수 있겠고 앞에 재정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화정책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또 다른 변수가 등장했을 때 통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낮은 금리가 계속 유지된다면 통화 정책 수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카드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견조하게 성장하는 이런 시점에 적정한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해 놓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속도가 매우 중요하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은 사실 우리 경제 뭐 성장률 이런 투자 이런 얘기보다는 재정 건전성 얘기하고요. 금리 인상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은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셔서요. 투자자 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를 어떻게 좀 보면서 네. 개인의 삶이든 투자 전략에 좀 반영하면 좋을까요? 네. 이 주식 투자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의 생각은 예. 어떠냐면 이 투자는 항상 포트폴리오입니다. 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구성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일부가 주식 투자여야 되겠죠.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 투자와 같은 상대적으로 공격적인 투자 자산의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현금성 자산의 비중을 포트폴리오 상에서 더 높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리밸런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기준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은 이 코로나19 충격 이후에 모든 경제 주체들의 회복 속도가 나타나면서 소위 드림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 방식이 연결됐었다면 PDR이라는 말이 나올 그렇죠. 정도로. 예. 근데 22년에는 실적 기반이어야 된다. 그래서 실적 발표가 뒷받침될 만한 그런 기업들, 이게 꿈보다는 먼 미래를 보는 꿈보다는 당장 실적이 잘 나오겠네 할 만한 그런 기업에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이런 방식의 보수적인 투자 운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집중 진단, 최근 우리 경제 상황, 또 재정 건전성 문제, 어느 정도 예고된 금리 인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구실장님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